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혜택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밝힌 후 거의 매일같이 SNS에 부동산 네, 정상화 대책에 대한 네,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동산 관련 언론 보도를 다뤄보신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혜택 종료를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2월 4일까지 옛 트위터인 X에 부동산 대책 관련 게시글을 14건이나 올렸습니다. 네. 하루에 2건을 올린 날도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처럼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소한 세제 혜택을 걷어내야 한다라는 취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어요. 예. 그러자 야권과 언론에서 많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언론 보도를 직접 X에 공유하면서 언론 행태에 대해서 비평 글을 또 올렸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정책 관련 언론 보도를 직접 비평하는 그런 SNS 게시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음.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보도길래 대통령이 직접 비평까지 하는 걸까 싶은데요. 네, 먼저 2월 이재명 네. 대통령이 어떤 글을 썼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2월 1일에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요. 파이낸셜 뉴스의 1월 31일자 보도인데요. 제목이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 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은 이 보도를 링크를 이제 공유를 하면서 언론이라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 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 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 이런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네, 그 글을 쓰면서 공유했다는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 어떤 내용인가요? 해당 기사를 보면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를 종료해버리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날벼락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라는 것인데요. 질문하신 것처럼 이 기사의 제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파이낸셜 뉴스 보도만 문제냐 그건 아닙니다. 음. 많은 언론들이 이런 비슷한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낸셜 뉴스의 이 보도가 특별하게 다른 언론사 보도와 다른 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예를 좀 들어봐 주실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른 기사를 공유한 게 있는데요. 그 기사에 다양한 예가 나옵니다. 2월 3일에 공유한 기사인데 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한 언론 비평을 한 그런 보도예요. 오마이뉴스의 2월 2일자 보도,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 경제 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이 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요. 모두 다주택자들이 5월 9일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니 빨리 팔아야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팔고 싶어도 못 팔아서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내용들의 보도들입니다. 음. 예컨대 중앙일보 2월 2일자 보도 집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다주택자 세입자 내보내는데 3천만 원 들어 또 매일경제는 1월 28일자 보도로 집 팔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다주택자 토허제 세입자에 묶여 한숨 푹푹 그리고 또 한경닷컴의 1월 28일자 보도도 갈 곳 없는데 나가라니 다주택자 때리기에 세입자 날벼락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 제목만 봐도 느끼실 텐데요.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전에 집을 팔려면 현재 세입자가 나가야 하고 세입자를 계약기간 종료 전에 내보내려면 협의를 하거나 이 다주택자들이 수천만 원을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이제 살기가 너무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런 그 다주택자의 그 한의원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동안 계속 유예를 했고 음. 유예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측하고 4년 동안에 이거를 세금을 더 내든가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있을 거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 계속 유예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네. 다주택자의 편을 드는 언론 보도인 거죠. 음.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거든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뭐 4년간 유예를 했던 거고 충분한 네. 기회를 줬다 이렇게 글을 네. 썼는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이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대통령은 SNS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2월 3일에는 불로소득 얻겠다는 다주택자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에게 묻는다. 네. 높은 주거 비용으로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 음. 돈이라는 마귀의 양심 빼앗겼나 이렇게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네. 2월 4일에도 비슷한 기사 사례를 인용하면서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되었던 중과 면제 혜택에 대해 4년간 아무 대비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 다주택자들의 부당한 기대로 집값이 폭등해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한 그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언론의 부동산 보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이 SNS 글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정당의 입장을 보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연일 대통령의 SNS 이 글에 대해서 다주택자를 향한 협박이냐, 트럼프한테 배운 SNS 정치냐, 음. 또 지지자들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 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한다면 정부 고위직과 여당 의원들부터 팔아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재산 공개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 이상 공직자 56명 가운데 12명 이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네. 현재. 그리고 2월 4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우리 현재 국회의원 중에 69명이 다주택자이고요. 음. 그중에 민주당 의원은 전체의 38%인 26명, 그리고 국민의힘은 61%인 42명이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당신들도 다주택자인데 왜 당신들부터 팔지 않고 이런 정책을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단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돼 있던 혜택들을 걷어내는 것부터가 시작인 듯한데요. 네, 지금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많거든요. 네. 집 구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청년과 우리 서민들과 관련된 보도들은 없었나요? 사실은 이제 그 부동산 보도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이 대부분이 이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새로 내온 정책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그에 대한 비평 이것이 이제 중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게시글을 많이 쓴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 외에도 정부는 1월 29일에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른 정책도 시도하고 있죠. 그런데 언론은 정작 서민의 주거권 실태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네. 2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을 향해서 다주택자 눈물만 보이고 청년들 피눈물은 안 보이냐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바로 그날 많은 언론들이 어떤 보도를 했냐면요. 네. 정부 규제로 인해서 지금 청년과 신혼부부도 눈물을 흘린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냈어요. 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혼부부 청년이 이재명 정부의 작년 6월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서 자신들이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대출을 못 받아서 음.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의 보도는요, 헤럴드 경제,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이 다 보도를 했는데 제목도 비슷비슷합니다. 대출 규제로 잔금 못 치러 신혼집 난리판, 이 대통령 국가 상대로 소송 냈다. 대출 규제로 잔금 못 내 두 자녀 아빠, 국가 상대 소송 이런 식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기사는 정말 청년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췄는지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그냥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선별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좀 좋은 보도다 싶었던 기사가 있었을까요? 한국일보의 어제자 기사였는데요. 공공임대 5만 호가 빈집, 관리비 등 작년 손실액만 745억 원이라는 기사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이재명 정부가 확대를 공언했던 공공임대주택의 현실이 이러하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려면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 보완점을 제시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집값도 정상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꼽히고 있지만요. 특히 수도권에서 집값 하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확대가 더뎠습니다. 한국일보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들이 대부분 매우 좋지 않은 입지에 들어서서 정작 지어놔도 공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실제로 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광활한 논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거든요. 네. LH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건설 임대주택 약 98만 호 중에서 5만 호, 그러니까 5%가 6개월 이상 입주자를 못 구하고 있고요. 최근 3년간 장기 공실이 연평균 30%씩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집이 없는 게 아니고 살만한 집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 입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공공임대주택도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조언을 한 것입니다. 네. 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이 한국일보 보도처럼 지금 이 점은 문제가 있으니 서민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을 위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좋은 보도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는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최근 스타들의 1인 기획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차은우 씨도 그렇고 얼마 전 배우 김선호 씨도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이 터졌는데요. 먼저 1인 기획사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가 뭐 기획사 하면은 대형 기획사 많이 떠올리잖아요. 뭐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뭐 스트레이키즈 같은 대형 아이돌 그룹 기획사를 떠오르는데 네. 사실 99.9% 이상의 많은 기획사들이 영세하고 그 중에서도 더 작은 게 1인 기획사인데 원래 출발점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소속사 필요하다라는 네. 건데 이게 이제 2005년에 배용준 씨가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야, 소속사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려면 한류 스타 정도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줬는데 그 뒤에 이병헌 씨도 활동을 하게 되면서 한류 스타라고 생각했는데 2010년대 들어가지고 좀 많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게 장려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대형 기획사일수록 그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고 그 조직의 논리, 경영의 논리, 수익의 논리로 하기 때문에 뭐 중복 스케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작품에 출연해야 된다든지 네.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팬, 문화산업 전체에도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1인 기획사가 이제 장려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 사람을 위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라는 데서 출발한 게 1인 기획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권리 보호 차원이었죠. 네. 이게 1인 기획사라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법인이죠, 법인. 예. 근데 왜 유독 1인 기획사에서 이런 잡음이나 탈세 논란이 반복되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유명인들의 이제 특수한 상황인데요. 유명인들은 사실은 사생활 보호를 좀 중시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매니지먼트도 좀 자기가 믿을 만한 그러니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지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로 이제 1인 기획사 구성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사의 구분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1인 기획사라고 해서 아티스트 1인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는 40%대의 세금률이 있고요. 네. 법인 소득은 20%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 소득보다 개인 소득으로 냈을 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네. 절세 차원에서 이렇게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그런 행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중간 단계가 있는데 소속사가 있으면서 다른 법인을 네. 차려가지고 거래한 것처럼 매니지먼트 한 것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유형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선호 씨도 판타지오라는 대형 소속사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도 따로 또 1인 법인 소속사를 세워서 이 절세 꼼수를 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김선호 씨하고 차은우 씨하고 약간 결이 다른데요. 차선호 씨 같은 경우, 김선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네. 바꾸기 전에 있던 법인을 완전히 정리를 하지 않고 이전을 해와서 결국에는 이전 소속사와 관련된 따로 법인이고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속사와 네. 거래까지 했던 증거까지 있는데 그 거래가 과연 매니지먼트 활동이었느냐 여기에 이제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한희 씨, 또 유연석 씨, 박나래 씨도 고의 여부를 떠나서 좀 이런 비슷한 어떤 양상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어떤 들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필요 경비를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가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비만큼 빼주세요, 제해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경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매니지먼트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게 너무 과하게 이제 세액을 낮출 경우에 이제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법인을 많아가지고 법인에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익을 지급받아서 탈세하는 경우. 네. 그런데 유연석 씨 경우에는 좀 약간 달랐어요. 유연석 씨는 따로 법인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외식 사업도 했고 그리고 이 콘텐츠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거의 약 한 30억 원 정도가 이제 약간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세율 차이를 노리고 만든 유령 법인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이 된. 그렇죠. 그걸 증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국세청도 뭐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유연석 씨는 확실하게 증거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고요.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대가가 지인에게 고정적으로 들어갔던 그런 상황. 그래서 각개별적으로 다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고의성이냐, 계획적이냐, 반복적이냐 이게 중요하고 네. 또 뭐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처신하느냐의 문제죠. 뭐 난 잘못 안 했다 이렇게 하는 태도와 비교적 그 이제 좋게 평가되는 게 김선호 씨는 적극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네. 따져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추가 납부 완료하고 법인 폐업 절차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해서 또 너무 하나로 이게 묶어가지고 규정하기에는 좀 다 개별 케이스가 다르다는 점.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해결책도 다르다는 점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제도적인 어떤 절세 꼼수가 가능한 구조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개인은 40%대, 법인은 20%대. 개인과 법인의 그 세율 차이가 있다 보니 절세 꼼수가 가능한 구조기 때문에 이를 좀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혼동하기 쉬운 게 왜 법인은 그럼 저렴하냐, 개인은 높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법인이라는 거는 제도고 기업이잖아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또 뭐 사무 공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좀 더 저렴하게 해주면서 좀 산업적인 것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진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자칫 의린기획사 그 제도만 생각하고 이 세율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인 기획사도 기업이고 그런 차원에서 업무와 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온전히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이번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고액 소득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핀셋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은 그런 이제 고소득자에서 특별히 이제 조사를 꼼꼼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 기획사, 뭐 절세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네.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1인 기획사가 아티스트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면 앞으로 어떤 운영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1인 기획사는 1인의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개인의 권리 보호와 아울러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매니지먼트 기업이기 때문에 매니지먼트에 갖춘 인력, 조직 그리고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나중에 공사 구분도 없고 또 자금의 흐름도 뒤섞여 버리기 때문에 결국 본인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티스트 1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혼자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종업 엔터테인먼트사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중심이 된다, 주체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이지 네. 1인을 위한 조직, 기업은 아니다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야 될 거고 그래서 네. 전문 경영인 체제와 매니지먼트 인력의 육성과 채용도 일반화돼야 됩니다. 네. 끝으로 배우 김선호 씨.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개인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고 법인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의혹이 나온 것 자체가 좀 이미지에 타격이 있잖아요. 앞으로 네. 차기작도 많이 있는데 좀 앞으로 활동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어느 정도 판결을 하는지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복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건 빨리 인정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는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부당하게 소득을 올리는 집단이다라는 인식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좀 중간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관련 또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도 1인 기획사 운영에 관련돼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하고 문체부도 권고가 아니고 의무적인 어떤 사항으로서 이런 경영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연예계 탈세 논란을 둘러싸고 1인 기획사 단속이 더 강화가 된다면 앞으로 문화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사실 1인 기획사가 뭐 이제 단속이 강화된다라기보다는 이제 투명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들에게 박탈감과 사회적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투명하게 처리를 했을 때 오히려 1인 기획사의 본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더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 그리고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도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불거진 1인 기획사의 탈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올리비아 왕의 Feeling So Good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